네, 안녕하세요. 강릉 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선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방송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뇌졸중 분야의 명의이신데요. 오랜 기간 동안 한 30년 넘으셨죠? 네, 네, 30년 넘는 기간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분들 진료해 주시다가 현재는 은퇴하시고 강릉 아산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김종선 교수님과 함께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2, 3년 전에 그 브레인 인사이드라는 책을 가지고 네, 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뇌졸중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보고 해달라고 하신 거는 이제 뇌졸중 전반적인 얘기라기보다도 뇌졸중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가 이걸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네. 받았고요. 그것은 이제 물론 뇌졸중 증상이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거는 전문가들이지만 흔한 거, 가장 흔하고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좀 알아야 좋은 이유가 물론 뇌졸중 증상이 이런 거라 아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면 본인이 생겼을 때 아니면 옆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뭐 생겨서 이거 뇌졸중이구나 하면 빨리 응급실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았지만 이제는 빨리만 오면은 혈관을 주사약으로 뚫거나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빨리 와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증상을 묵히고 며칠 있다가 오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증상을 알고 있다가 이거 뇌졸중이 왔나 보다 이번한테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빨리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뇌졸중 증상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늘 혹시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또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30분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아주 오래된 통계죠. 1999년이니까 30년도 더 전인데 제가 물론 게을르기도 하지만 게을러서 옛날 걸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때만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뇌졸중을 일반에게 강의할 때는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뇌졸중이 여기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단일 질환으로 사망원은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돌아가실 때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게 가장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1의 사망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그게 일이지 않습니까? 하면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편했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정말 그런가? 큰일 났네. 나 걸리면 안 되는데 해서 열심히 들었으니까 좋았는데 그래서 1999년 걸 가져온 건데 이게 2000년부터 달라졌는데 이게 뇌졸중이 중요하지 않아서 달라진 게 아니라 통계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뇌졸중은 뇌에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암은 위에 생기는 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뭐 자궁암도 있고 전립선암 양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옛날에 1999년 이전에는 위암, 폐암 따로따로 얘기를 해서 여기 다 있잖아요.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그러니까 뇌졸중이 많이 위에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쨌든 암을 몽땅 모아서 하나로 2000년부터는 하다 보니 암이 그렇게 많으니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2위로 밀려서 오랜 동안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중요한 사망 원인이었고 단일 장기, 어떤 뇌라는 장기에 있는 병으로서 단일 장기로서는 그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암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랫동안 갔는데 최근에 또 더 밀렸어요. 그러니까 심장질환, 여기서 지금 1999년에는 2위가 심장질환이잖아요. 남녀 전부. 근데 그게 바뀌어서 심장질환이 더 위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물론 심장질환이 아직까지는 암보다는 밑에 있죠. 암은 뭐 수많은 암이 다 암이니까 1위는 무조건 암이고 뚝 떨어져서 두 번째가 심장질환, 그 세 번째, 네 번째 이 정도로 뇌졸중이 사망 원인은 그 중요성은 줄었는데 그거는 돌아가실 때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얘기지 실제로 걸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사실은 뇌혈관이 막히는 걸 뇌경색이라고 그러는데 뇌경색이라는 뇌졸중의 한 종류죠. 뇌경색 막히는 게 그건 사실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그래요. 나이가 많을수록 뇌도 늙으니까 혈관도 늙으니까 자꾸 막혀서 오는 거예요. 많아져서 그로 인한 증상들 마비가 있거나 말을 못하는 증상 가지고 사는 분이 하도 많아져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다만 사망 원인으로서는 옛날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은 뇌 혈관, 뇌 안에 이제 뇌에다가 영양분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는 적혈구인데 적혈구가 지나가는 통로가 혈관이잖아요. 그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뇌가 워낙 중요한 장기니까 애한테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굉장히 혈관이 많아서 혈관이 많으니까 혈관 질환도 많은 건데 그 혈관 질환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걸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혈관이 망가져서 막혀서 거기서부터 피를 공급하던 그 부분이 완전히 손상돼서 그 증상이 나오는 게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고 막히는 게 아니라 뻥 터질 수도 있거든요. 뻥 터져도 뇌가 손상된 건 똑같으니까 증상은 비슷해요.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간에 어쨌든 어디에 얼마큼 손상이 돼 있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나눌 필요는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공의 할 때, 그러니까 한참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뇌출혈이 굉장히 많았어요. 뇌경색과 비슷하든지 조금 더 많구나 해서 뇌출혈은 뻥 터지면 굉장히 큰 거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뇌경색보다 일반적으로. 물론 뇌경색도 큰 놈은 위험하지만 어쨌든 뇌출혈이 더 위험한 개가 요새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엔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뇌경색의 80%가 넘어요. 85%가 혈관이 막히는 거고 뇌출혈 뻥 터지는 건 15% 미만이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나쁜 병이니까 나쁜 병이 줄고 뇌경색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애가 늘어나니까 죽질 않으니까 환자들이 그만큼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왜 뇌출혈이 줄었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고혈압을 조절해서 그래요. 옛날 1970년대, 80년대는 고혈압이 혈압이 한 160에 100이라도 아이 난 괜찮아. 아무 이상도 없는데 내가 왜 약을 먹어? 왜 병원에 내가 왜 가?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제는 고혈압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뭐 신문 방송 나오고 의사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알아서 고혈압이 높으면 안 되는지는 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 고혈압 환자가 무지하게 늘었죠. 고혈압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거죠. 근데 뇌출혈, 뇌경색 둘 다 혈관의 병이니까 혈관에 압력이 가하면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니까 뇌경색, 뇌출혈이 다 고혈압이 중요한 원인인데 상대적으로 뇌출혈은 더 중요한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뻥 터져 버리니까 압력이 세면 뻥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뇌출혈이고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고혈압도 중요하지만 혈관을 망가뜨리는 다른 대사장애들,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피 안에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것들이 뇌경색을 일으키는데 걔네들은 뇌출혈은 별로 안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뇌출혈은 그냥 다 고혈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옛날에 먹지 못해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으니까 고지혈증 생겨 뚱뚱해지니까 당뇨병 생겨 그러니까 뇌경색을 일으키는 요인이 많아지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은 사실은 점점점 늘고 있어요. 뇌출혈은 점점점 줄고 있고 그래서 뇌출혈도 나쁜 놈이니까 나쁜 게 줄고 뇌경색도 물론 나쁜 애지만 당장 죽지는 않는 병이니까 사망률은 줄어드나 실제로 뇌경색은 사실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나가기 전에 뇌출혈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통 혈압 때문에 빵 터져서 뇌가 손상돼서 마비가 오는 게 그게 보통 뇌출혈이라고 말하는 게 뇌 안에 생긴다는 출혈, 뇌내출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혈관에 어떤 꽈리 같은 어떤 이상한 기형이 있어서 그게 혈압이 역시 높고 담배를 피우고 자꾸 커져가지고 큰 혈관에 그 꽈리 같은 부분이 빵 터지는 거. 꽈리를 동맥류라고 그러는데 동맥류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꽈리 그래도 돼요. 저희들도 꽈리라고 그러니까. 혈관에 꽈리가 빵 터지면은 뇌에 껍데기가 있습니다. 우리 뇌를 싸는 껍데기가 세 개거든요. 세 개 중에 가운데 게 지주막이에요. 그 바로 밑에 터지기 때문에 그걸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것도 중요한 뇌 출혈인데 이 지주막하 출혈은 많지는 않아요. 전체 뇌졸 중에 한 7%쯤 되지만 이게 한 번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많이 죽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주막하 출혈도 많이 줄었어요. 지주막하 꽈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보통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꽈리 같은 게 보이면 그걸 다 치료해버리니까 터질 게 없죠. 그런 식으로 많이 조절을 미리 하기 때문에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둘 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병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오늘 뇌졸중의 증상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 왜 딴소리 하나 할까 봐 빨리 이제 증상을 말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반신마비가 오고 갑자기 말이 안 되고 그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옛날에 달달달 외워서 학교 시험 보려고 그때 얘기고 그렇게 외우면 재미가 없고요. 이왕이면 전반적으로 아시고 그 증세를 이해하면 더 이해가 되고 안 잊어먹어요. 외울 필요도 없이 저절로 이렇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반적인 뇌를 말씀드리면서 증상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본인이 왼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귀가 있을 거고요. 여기 뇌가 누구나 다 하나씩 있죠. 머리통 속에 있는데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요 뼈가 밖에도 있지만은 요 안에도 있어요. 이게 뼈가 요렇게 안 떨어지게 붙들고 있는 거죠. 여기 뼈 속에 둥그렇게 간직되어 있는 게 우리의 뇌고 얘가 우리를 모든 행동과 모든 걸 조절하는 정말 장기 중의 왕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름은 이미 다 알겠지만 알 필요가 없어요. 뇌의 제일 앞쪽이니까 전자 붙여서 전두엽, 두는 머리란 얘기고 전두엽인데 이것도 어렵다고 요새는 앞뇌라고 말하는데 저는 앞뇌가 저한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전두엽도 쉬우니까 그냥 전두엽 해두시고 전두엽 있으니까 맨 뒤는 당연히 후두엽이겠죠. 맨 뒤니까 그죠? 근데 전두엽 후두엽이 굉장히 멀어요. 얘는 맨 앞에 있고 후두엽이 저 뒤에 있어서 누가 이름 하나 더 갖다 붙여요. 중간에 두정엽이라는 거를. 두정이는 것 뜻은 뭐냐면 꼭대기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제일 위거든요. 머리 안에. 그래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할 수 없어요. 누가 이름 붙였으니까 전두엽, 후두엽이 있고 가운데에 두정엽이 있구나. 까지만 아는데 하나만 더 알면 되는데 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큰 주름이 있어요. 깊은 주름이 하나 있는 게 중심선이라는 게 있고 여기 수직으로 있는 거 말고 수평으로 있는 선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깊은 게. 그것이 요 놈을 따로 분리해 주니까 요 뇌의 옆쪽이죠. 귀 있는데 측자죠. 측두엽. 그러니까 이 네 개만 알면 돼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만 알면 여러분들 뇌의 상식은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는데 요 놈들은 요 바닥뼈 위에 있는 놈이고 이 바닥뼈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딴 놈이. 이 큰 거를 대뇌라고 그러고 얘는 작으니까 소뇌라고 그러는 뇌가 있으니까 그 밑에 또 뇌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까지만 이 정도만 아시고 왜 여기다가 몸통, 팔, 손, 얼굴을 제가 썼느냐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전두엽, 두정엽 사이니까 머리의 옆쪽이죠. 옆머리죠. 그죠? 앞이나 뒤가 아니에요. 옆에 우리 팔다리 움직이는 운동중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팔다리를 운동시키니까 운동중추죠. 제 사진을 보면 제가 오른손을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게 물론 손에 붙어 있는 뼈와 근육, 관절 이런 놈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얘를 누가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지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움직이라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옆에 측두엽 바로 위에 운동중추의 손이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전깃줄이거든요. 실제로 전기가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찌직찌직거리면서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가 제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이제 그만해 움직이고 그만해 그러면 이제 스톱했죠. 이게 안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얘가 관여하는데 이 사진의 가운데 손이 있잖아요. 그 손 주변을 제가 자극해서 그런 거고 그 밑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일 찌직거리는 걸로 하면 얼굴이 움직여져서 이렇게 입이 돌아가서 움직여지고 그 밑에 혀가 움직여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 위에 팔이 있고 몸통이 있죠. 그럼 다리는 어디 있느냐? 다리는 저 뒤에 있어요. 저 건너편에. 근데 여기 겹치면 복잡할까 봐 안 그려서 그렇지 다리도 요 근처에 있으니까 만일 요 근처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한테 병이 생겨서 요 옆에 뇌가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올까요? 아주 쉬운 거죠. 이 움직이는 게 못할 거 아니에요. 얘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너무 심하면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고 조그맣게 와서 덜하면 이 정도로 움직이는 거고 아주 조그맣게 손이 있는 데만 하면 손만 조금 이게 좀 숟가락질하다가 놓치고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반쪽이 이상해지니까 반신마비라는 게 뇌졸중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증상인 거죠. 심할 수 있고 경할 수 있지만 어쨌든 반신마비인 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은 감각중추라는 게 있죠. 바로 뒤에. 똑같아요. 몸통 팔라에서 감각은 뭐예요? 우리가 밖에서 오는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중추와 방향이 달라요. 얘는 얘를 움직여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움직이는 거고 얘는 따가운 걸 여기서 느끼니까 여기 있는 신경이 거꾸로 가요. 뇌 보고 야 여기 아픈지 안 아픈지 뭐가 왔는데 좀 감각 좀 해석해봐. 그리고 올리면은
올라가서 강박증이 해소가 돼서 이게 같이 옆에 있으니까 대개 뇌졸중이 옆에 이렇게 오면은 마비도 오고 팔다리에 그쪽에 감각 증상도 떨어집니다. 이쪽에 찔러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여기 대도 잘 모르고 어떨 때 저리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와서 운동 증상, 감각 증상이 올 수 있는데 제가 금방 오른손을 움직였는데 왜 왼쪽 손을 댔느냐 하면 이 뇌의 신경들이 성질이 이상하지 그냥 가지 않고 건너가요. 반대쪽으로. 뇌의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다 반대로 건너갔다가 저 밑에 척수 있는 데로 가서 손 있는 데로 가고 척수를 따라 더 내려가면 다리 있는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왜 반대로 되는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제가 옆쪽에 뇌졸중이 생겨서 망가지면 오른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오고 오른쪽에 뇌가 망가져서 왼쪽에 팔다리가 마비되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망가지면 왼쪽에 오는 건데 그거 대칭으로 있지만 아주 대칭이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에 보면 언어중추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중추는 팔다리 있는 데의 제일 밑에 이 큰 줄과 줄 사이에 그러니까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을 다 같이 커버하는 이 지역을 언어중추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건 제가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러면 네트워크로 그 언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 아라비아 말로 하면 아라비아 말 할 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뇌에도 언어를 알아듣는 뇌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제 말을요. 근데 팔다리 움직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거는 다 대칭으로 돼 있지만 이게 좀 고상한 기능, 말을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로 이렇게 국소화돼 있어가지고 한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중추는 왼쪽에만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왼쪽에 있어서 만일 왼쪽에 여기가 크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오겠죠? 또 하나 오는 게 언어장애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언어장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얼굴, 혀 이런 게 망가져서 발음이 나빠지는 거. 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운동 중추 때문에 언어가 잘 안 되는 거고 순수한 언어 중추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한국말을 배운 게 사라져 버리니까 한국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가서 선생님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알긴 알거든 알아는 들어. 근데 김종성 말이 안 나와. 이게 배운 게 나오질 않으니까 끙끙대고 막 이러죠. 그렇게 알아는 듣는데 말을 못하는 것도 언어 장애고 말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건 그것도 언어 장애예요. 그건 언어 중추 위치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이야? 손 들라는 소린가 해서 손 번쩍 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둘 다 못 알아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오는 게 더 안 좋죠. 말을 못 하니까. 오른쪽에 오면 발음은 나빠도 말을 하니까 좀 나은데 어느 쪽에도 뇌졸중 안 걸리는 게 물론 훨씬 낫죠. 근데 여기만 꼭 뇌졸중이 오는 건 아니죠. 여기가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건데 왜 많이 오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른 데 오면 또 굉장히 달라지겠죠. 마비가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후두엽은 맨 뒤에 있잖아요. 얘가 뭐 하는 걸까요? 저 혼자 자꾸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옆에 분에게 여쭤봐야 되겠다. 저기 저 PD님 후두엽이 뭐 하는 뇌예요? 맨 뒤에 있는데.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네, 도우니까 네. 후두엽은 비이성적인 판단이 잘 모르겠네요. 예. PD님이 잘 아실 텐데 아마 너무 잘 알면 또 위화감이 생기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것 진짜 모릅니다. 같기도 하고 후두엽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물론 보는 건 눈이 보는데 눈은 렌즈예요. 카메라 렌즈.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집어넣어서 이게 뭔지 모르죠. 보긴 봤는데 그래서 후두엽으로 보내면 이게 뭔지 아는 거죠. 저기 PD님이 앉아 계시구나. 저기 환자분들이 앉아 계시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멀리 있으면 어떡하느냐. 여기서 눈이 보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후두엽까지 이 신경선미가 무지하게 빨리 가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아요. 보자마자 이게 빨간색이냐 노란색이 누구냐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후두엽도 똑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왼쪽 뇌가 망가지면 오른쪽 팔다리가 망가지듯이 후두엽도 한쪽만 망가지니까 뇌졸중 같은 경우면 왼쪽 후두엽이 망가지면 꼭 아까 말한 그 옆에 있는 뇌처럼 오른쪽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에는 오른쪽에 PD님이 있고 왼쪽에 제가 있네요. 제가 만약 갑자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왼쪽 뇌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오른쪽 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PD님이 저기 있는지 몰라요. 남아 있는 줄 알고 그래도 잘 모르니까 걸어가다가 꽝 부딪히기도 하죠. 잘 안 보여서. 만일 오른쪽 후두엽이 망가지면 왼쪽이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전두엽은 이성적인 최종 판단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손 움직이게 할 때 물론 손 움직이는 운동신경에 말했지만 그거를 의지적으로 얘가 손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영향을 최종적으로 최후로 내린 게 전두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 망가지면 좀 바보가 돼요. 금방 판단이 안 서니까 말도 할 줄 알고 손도 다 움직이고 멀쩡한데 이상하게 일을 못해. 판단이 안 서가지고. 또 감정도 이렇게 온화하게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져가지고 전두엽 망가진 할아버지 보면은 그렇게 이뻐하던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도 옛날에는 아유 너 왔니 막 그러다가도 그런 반응도 없어. 가만히 바라만 본단 말이죠.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게 대뇌의 문제고 요 밑에가 소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망가지면 마비는 안 와요. 운동을 갖다가 직접 마비되지는 않지만 이 운동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물이 있는데 얘 잡으러 갈 때 이렇게 갈 때 초보자 운전자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거 뭐냐 손해가 망가진 사람은 이거 잡아보세요 하면 흔들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를 못 잡으니까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집니다. 밸런스를 못 잡아야 해서. 그런 증상이 손해의 증상인데 사실 이제까지 내가 다 말했기 때문에 이미 오늘 강의는 다 끝났어요. 근데 금방 끝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뇌졸중이 각 분야에 어떻게 오면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전조 증상이거든요. 전조 증상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들으신 분이 상당히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강의라는 보다는 조금 더 제가 깊이 가져왔거든요. 아까는 얼굴을 옆으로 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봤잖아요. 여기 눈이 있고 눈은 안 그랬지만 코가 있죠. 그러면 혈관이라는 게 크게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뇌로 가는 건데 큰 혈관들이 이게 올라갈 때 목을 타라 올라가죠. 경동맥이라는 거. 타고 올라가서 큰 혈관이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게 뇌의 가운데입니다. 중자라서 중뇌동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옆이 가운데니까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앞뇌로 전뇌동맥이라는 게 요건데 훨씬 작죠. 요거보다 이게 훨씬 크잖아요. 그건 뇌의 앞쪽을 가는 거고 또 후뇌동맥이 있겠죠. 참 이게 의학이 쉬워요. 가보면 다 한 번 하면 다 아니까. 후뇌동맥 여기다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지만 저 뒤에 뒤로 가는 후뇌동맥이 있을 텐데 보다시피 중뇌동맥이 제일 커요. 이게 경동맥에 쭉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로 괜히 삐딱하게 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상한 길로.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게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가 된 혈관에 핏덩어리가 묻어서 혈전이 생기는 병인데 중뇌동맥 자체에도 동맥경화가 잘 생길 뿐더러 크니까 경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잘 생기거든요. 여기가 목혈관에. 그래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혈전이 생기면 얘는 뇌하고 멀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별 문제 없는데 혈전이 똑 떨어져 나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얘가 중뇌동맥을 일부러 막으면 이렇게 뇌가 죽는 거죠. 까맣게. 이게 자주 흔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혈전이 가다가 이 작은 이상한 데로 갈 필요 없잖아. 크고 좋은 대로길로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중뇌동맥이 제일 많이 막히는 동맥이고 중뇌동맥이 옆으로 가니까 옆 증상, 뇌의 앞이나 뒤보다는 옆이 망가지는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가 제일 많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만 그려놨어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게 전형적인 뇌졸중 증세인데 요게 다리가 두 개 마비되고 팔은 괜찮다. 그럼 뇌졸중은 아니죠. 척추 질환이나 다른 병이고 대개 뇌졸중은 얼굴을 포함해서 반쪽인데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왼쪽 뇌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죠? 오른쪽에 마비가 왔으니까. 그다음에 감각장애도 여기 있어서 꼭 남이자처럼 되게 같이 오지만 일부는 감각장애만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뇌졸중이고 말이 어지러지는 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발음이 개명랑 이렇게 발음 나쁜 게 있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말을 못해서 끙끙대는 것도 둘 다 어쨌든 말을 잘 못해 이상하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러면 뇌졸중이에요. 빨리 병원에 와야 돼. 한쪽으로 넘어지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손의 문제죠. 손의 밸런스가 안 잡아지니까 한쪽으로 자꾸 넘어져서 걷지 못하고 시야 한쪽이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보이고 이건 안 보이는 게 어디가 망가지는 거죠? 후두엽. 그렇죠. 이제 후두엽이죠. 뒤쪽에 후뇌동맥에 망가져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도 드물게 뇌졸중이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 개로 보이는 것도 있고 잘 못 삼키는 거. 그리고 바보가 되지는 않아도 좀 멍청해지고 판단을 잘 안 쓰는 게 앞쪽에 전뇌동맥이 막혀서 전두엽이 이상이고 어지러운 것도 밸런스 안 잡아서 왔다 갔다 손해가 망가지면 어지럽겠죠. 아주 뇌졸중이 심각하고 크면 의식이 없어지고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꽈리가 있다가 뻥 터지는 게 뇌 안이 아니라 지주막에 터진다고 그랬죠. 지주막 바로에. 이 지주막에 통증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가 말하겠지만 두통이 생기면 큰일 났다 뇌졸중이라고 왔나 보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두통 뇌졸중이 아닙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꽝 하고 도끼로 뼈개는 모양 아프면 그때는 이제 지주막과 출혈이니까 그때는 뇌졸중이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말을 한 것 같아서 정리해보면 이럽니다. 갑자기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데 그럴 때는 뇌졸중이니까 빨리 병원에 와야 되고 갑자기 말을 못하고 못 알아듣거나 발음이 나빠져. 하여튼 언어 말하다가 이상해지면은 뇌졸중인 거고 갑자기 생애 반쪽이 콩콩해지면은 그것도 뇌졸중이 후두엽이 망가지는 뇌졸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길 때도 이제 뇌졸중이냐 뇌졸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 것보다는 훨씬 적고 사실은 뇌졸중이 아닐 확률이 아주 많아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갑자기 왔을 때 뇌졸중인데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증상을 우리가 알고 와야 신속하게 피를 뚫고 주사를 놓거나 혈전을 제거하는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상을 알아야 되겠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병원에 오면 이렇게 MRI나 CT를 찍죠. 이렇게 MRI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위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요 동그란 부분을 딱 보면 여기 앞쪽이고 이 사람이 뒤쪽이라서 A가 앞쪽이죠. 전두엽 쪽에. 여기는 앞쪽에 가는 전뇌동맥이 이만큼을 먹여 살리고 오른 옆쪽이죠. 옆쪽은 굉장히 커요. 중뇌동맥이 크기 때문에. 중뇌동맥이 여기를 먹여 살리고 여기는 후뇌동맥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어디에 뇌졸중이 왔냐에 따라 어느 혈관에 이상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응급실에 오자마자 우리는 대개 CT를 찍어요. 왜냐하면 CT를 찍으면 터진 게 보입니다. 터진 게 하얗게 보이고 빨리 오면 뇌경색은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여도 마비가 왔으면 분명히 뇌경색이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지. 뇌출혈은 아닌 건 확실하니까. 왜냐하면 뇌출혈인데다가 혈전용에 쓰면 큰일 나기 때문에 치료가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뇌출혈이 아닌 거를 봐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뇌출혈을 한다고 오히려 볼 수가 있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A가 전뇌동맥, C가 후뇌동맥, B가 중뇌동맥이 망가진 거라고 했죠. 근데 B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얘는 하얗잖아. 딴 데다. 그러니까 이게 중뇌동맥이 망가져서 오른쪽에 이쪽 환자의 오른쪽 중뇌동맥이 이렇게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냥 도로 갖고 왔는데 이게 MRA라는 거예요. MRI는 뇌를 보는 MRI고 MRA는 혈관을 보는 MRI니까 대개 병원 가면 둘 다 하죠. 뇌가 어디가 망가졌고 혈관이 어떻게 막혔나 보는데 요 사진이 요 그림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린 그림하고. 사람만 없앨 뿐이지 요 혈관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경동맥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중뇌동맥이 올라가네. 잘 올라가잖아요. 이쪽은. 근데 얘는 없잖아. 올라가다가 여기 끊겨가지고 막혀서 이만큼이 안 보이는 게 중뇌동맥이 막혀서 안 보여서 이렇게 망가졌나 보다 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PD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오른쪽에 망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반대쪽에 왼쪽에 팔다리에 마비가 왔거든요. 네. 이 사람이 실어증, 그러니까 김종성 이름을 알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운데에 와야지 그게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으니까 근데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와 어려워진 거죠.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을 적어놨잖아. 이쪽이 왼쪽은 멀쩡하고 이 사람은 오른쪽에 뇌졸중이 왔으니까 언어 중추는 살아있으니까 발음은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나쁠지 몰라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견우랑랑이요 라고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통하니까. 그게 바로 뇌졸중의 증상인 거죠. 이게 바로 지주막과 출혈이죠. CT에 뇌 안이 아니라 뇌와 뇌 사이사이에 피가 차 있어요. 그리고 혈관처럼 해보면 꽈리가 보이죠. 이놈이 터지면 이렇게 와서 오는 건데 정말 이것도 무서운 병이고 근데 요새는 치료를 잘해서 뭐 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뇌동맥이 없는 사람한테 카테터를 쭉 집어넣어서 요 속으로 쭉 집어넣어서 혈전이 여기 있잖아요. 핏덩어리가. 이걸 잡아다가 끄집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중뇌동맥이 이렇게 보이는 게 치료 방법인데 이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 보고 빨리 오라고 저희들이 맨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대개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고 뇌에서 오는 것도 있고 기타가 있는데 귀에서 오는 거는 오히려 더 심해요. 혼혼이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세상에 뱅글뱅글 돌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막 토하고 법석 떨고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심하면 환자는 죽겠다 그러는데 물론 의사도 그냥 괜찮은 표현 안 하죠.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어요, 의사는. 왜냐하면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지럼증인 네네. 경우예요? 그렇게 심하면서 발음도 괜찮고 어디 어지러우세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선생님, 이거 빨리 좀 고쳐주세요. 말도 잘하고 실어증도 없고 팔다리도 잘 움직이고 들어보세요. 잘 움직이고 그런데도 심하면 대부분 귀 문제거든요. 근데 신경학적 증세가 있을 때 아까 말한 그러한 두 개로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감각운동 장애가 발음 장애 뭐가 같이 동반되면 뇌졸중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오면서 뱅뱅뱅 돌면 내이라는 귀 안에 있는 돌 같은 데 바람 잡아주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노화돼서 똑 떨어졌거나 할 때 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특정한 4세 때 더 어지러워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누워있는데 이렇게 들면 팽 돌고 죽겠는데 이렇게 들면 괜찮고 이거는 귀에 돌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귀 문제고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청력이 감소되어 있으면 귀 문제가 원래 있는 분이니까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감별 진단하는 거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혈압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굉장히 많아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네, 젊었을 때 높아서 혈압이 약을 쭉 쓰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몸무게가 줄었거든. 옛날엔 70kg였는데 이제 55kg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말랐단 말이야. 똑같은 양을 그렇죠. 용량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약은 똑같으니까 재보면 90에 60밖에 안 돼. 근데 의사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도 잘 보신 분이 있겠지만 안 보고 환자는 모르니까 못 보면. 이거 정말 오래 고혈압 됐다가 뇌졸중 왔나 보다 하지만 이거 물어보면 금방 알고 혈압 재보면 금방 알죠. 약의 혈압약이 제일 문제고 다른 약도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과도해지니까 문제가 오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우울, 불안으로 어지러운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어지러우면 의사한테 가긴 가야 돼. 이 뭔지 아니까. 뇌졸중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지만 그럴 수도 뇌졸중일 수도 있어요. 네. 조그만 놈이 생겼는데 아무 증상 없이 뇌졸중 오는 수도 있긴 있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두통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레 꽝 하고 아픈 게 주전박과 출혈이지만 오래돼. 몇십 년 전부터 한 달에 두세 번씩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도 괜찮고 이게 뇌졸중일 리가 없죠. 편두통이나 아니면 긴장성 두통 같은 통이니까 의사한테 오기는 와야 되겠으나 뇌졸중은 아닌 거고 물론 신경학적 증세가 있어서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게 오면은 뇌졸중 아니더라도 뇌 종양일 수도 있고 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그 뇌졸중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서 이렇게 알면 되고 똑같은 슬라이드 갖고 왔어요. 다시 한번. 역시 이거를 아까 말한 제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빨리 와야 되는데 문제는 가볍게 빠질 때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팔이 잠깐 젓가락 놓쳤는데 한 10분 그러다가 나아졌는데요. 그리고 그냥 또 모르고 자라. 그것도 뇌졸중입니다. 아까 금방 물어보셨는데 전조 증상이라고 그랬는데 전조 증상의 말은 사실은 안 맞아요. 뇌졸중에는. 근데 이상하게 이미 있는 거네요. 이미 뇌졸중이 온 거죠.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 간 거라서 그렇게 빨리 좋아진 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MRI 같은 걸로 보면은 빨리 지나간 사람도 뇌졸중이 이미 온 게 많이 발견돼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 간 거라고 봐요. 전조 증상이 아니고. 미니 뇌졸중이네요. 그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딱 맞는 말은 편두통이에요. 두통이 심하게 막 아프고 토할 때 그 전에 뭔가 컴컴하게 지그재그처럼 보이거나 네. 컴컴해지거나 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통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 거를 미리 알려준다고 전조 증상이지. 요거는 갑자기 팔다리 힘 빠졌다가 금방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전조 증상이라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방 좋아지거나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사실 혈관 문제는 클 수 있거든요. 혈관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잠깐 왔다가 이게 좋아졌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알고 보니까 혈관이 이게 다 막혀간다. 수술이 열을 사람도 있고 이미 다 좋아졌는데도 아니면 꽤 심하게 마비 왔는데 혈관은 또 멀쩡하고 찬 거 막힌 사람도 있으니까 잠시 조그만 약하게 왔더라도 빨리 병원에 오라는 거고 다른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하거나 못 알아듣거나 발이 나빠지게 갑자기 왔을 때는 이건 실어증, 왼쪽에 뇌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빨리 와서 봐야 되고 갑자기 컴컴해지는 거는 이건 사람들이 빨리 발견 못해서 늦게 오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인네들은 반쪽이 안 보여도 잘 몰라요. 안 보이는 것도. 그리고 별로 나가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꾸 부딪혀서 아들이 와서 보니까 이상해서 데리고 오는 수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빨리 오기 어려운 수가 있으나 그래도 빨리 올수록 좋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지럽거나 갑자기 두통이 생겨도 뇌졸중일 수는 있으나 아닐 가능성은 훨씬 많은데 그래도 빨리 갑작스레 왔으면 응급실에 와야죠. 근데 옛날부터 자주 어려웠거나 일어나면 좀 어지러웠는데 혈압약을 심하게 먹고 있거나
춥고 오랫동안 어지럽다. 근데 뇌졸중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좀 비교적 뇌졸중의 가능성은 적은 그런 증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저희가 흔히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에 혹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진달래님도 저는 뒤통수가 아프고 살짝 어지러움도 있는데요. 뇌졸중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맨 아래쪽에요? 네, 61세 여성이시라고 하시면서요. 진달래님 질문입니다. 뒤통수가 아프고 네. 살짝 어지러움도 있는데요. 근데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는지를 말씀 안 하시지만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온 거라면 혹시 모르지만 평상시에 자주 그렇고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렇다 말다 하면은 뇌졸중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제 느낌에는 특히 여자분이면은 그 스트레스나 뭐 폐경기 이후에는 불안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만나봐서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그런 종류의 가능성, 뇌졸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어지럼증은 동반 증상이 꼭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이제 뇌졸중,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뭘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네, 사실은 그걸 다 말하려면 너무 많을까봐 오늘은 증상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네. 증상만 얘기한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약, 고혈압 이런 것들 잘 조절만 하면 맞습니다. 안 생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네.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말했지만 혈압이 제일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이고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그다음에 담배, 술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게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들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재보니까 이미 높다. 140에 100이다. 150에 100이다. 그러면 120에 80이 정상이니까요. 네. 그러면 약을 쓰는 게 훨씬 낫죠. 안 쓰는 것보다. 혈압약을요. 혈압약은 요새 굉장히 좋아져도 부작용도 없고 하나만 써도 되는 게 많이 나와서 무슨 수를 혈압약을 쓰든 아니면 그렇게 높지 않으면 매일같이 운동을 1시간씩 해서 몸무게를 좀 줄이든 그럼 내려가니까 어떻게든 낮추고 봐야 돼요. 혈압을요. 담배는 무조건 끊고 봐야 되고 당뇨병도 평상시에 마르게 운동도 생겨서 안 걸렸겠지만 이왕 생겼으면 당뇨약을 써서 조절 잘하면 되고 근데 당뇨병 생겨서 당뇨약을 잘 조절하고 혈압이 높아서 혈압을 잘 조절해도 그게 원래 없던 분보다는 뇌졸중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혈압약을 쓴다 하더라도 내내 낮은 건 아니거든요. 혈압약이 어떨 땐 세고 약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평균 괜찮다는 거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높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확 올라가기도 하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혈압 당뇨가 생기기 전에 혈압 당뇨부터 안 생기는 생활 패턴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습성을 똑같이 하면 돼요. 누구냐면 원시인들이죠. 원시인들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원시인이 있어요. 호주나 아프리카 가면 원시인 부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 가만히 가보면 심장병, 뇌졸중이 없어요. 그걸로 죽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건 문명이병이에요. 문명병, 생활습관병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첫째는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거죠. 예. 원시인들 보세요. 남자들이 칼 들고 사슴 잡으러 너는 일로 가, 나 일로 갈게 해서 막 뛰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야 살 수 있으니까. 뛰어가다가 사슴 쪽에서 막 뛰어가잖아. 뛰어갔다가 저거 꼭 누르고 막 잡고 막 그러잖아. 거의 하루 종일 걷고 뛰고 하는 게 보통 원시인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도 가서 이제 애들도 보지만은 올라가서 풀도 캐고 채집하니까 하루 종일 뭘 해요. 피지컬하게. 그거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은 너무나 운동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시인과 똑같이 갈 수는 없어. 우리가 하루 종일 철 들고 다니면 금방 아마 저기 감옥에 갈 거고 그러면 안 되고 흉내를 내는 거죠.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운동 기구 있는 데 가서 1시간 뛰거나 밖에 좀 호수 주변을 1시간 뛰거나 1시간에도 원시인 흉내를 냈잖아요. 그게 원시인 똑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적당한 몸무게와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원시인들이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슴 잡아다가 먹고 떨어지면 또 가서 잡아오고 부인이 가져온 풀 먹고 해서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적당하게 배 너무 부르지 않게 먹는 게 최고예요. 제가 의사하고 환자하고 제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연구를 했어요. 입원해 있는 사람 보고 환자가 제일 알고 싶은 거 뇌졸중 환자죠. 네. 조사를 쭉 했죠. 제가 툴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의사가 제일 환자한테 말하고 싶은 거 네. 완전 달라요. 오. 의사는 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뇌 약에 대해서 환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 1위거든요. 1, 2, 3, 4. 맨 꼴찌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하고 생활 습관. 그쵸. 근데 환자는 환자- 거꾸로입니다. 제일 위해서 뭘 아. 먹으면 뇌졸중 안 생겼냐? 난 걸렸는데 뭘 하고 무슨 약을 특히 뭐 무슨 먹어야 약이나 좋냐. 무슨 여러 가지 배추를 먹어야 되느냐, 무슨 뭐 블루베리가 견과를 좋냐. 먹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약 같은 거 수없이 약, 뇌 좋아지는 약 같은 거 무슨 약이 좋냐고 물어보는데 의사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엉터리거든요. 엉터리라기보다도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은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또 네, 만들 우리가 거니까요. 말하는 뇌졸중이 생겼을 때 예방하기 위한 아스피린이나 이런 과학적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 괜히 그 약을 먹어서 좋을 약은 한 개도 없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약이 많고 뭐 한방뜨가 많아서 뇌졸중 안 그리는 약을 먹으면 제가 옛날에 한번 농담을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거 약만 해도 배가 불러서 그거 먹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그건 제약회사 회사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간두고 내가만 해도 원시인이 그런 약 먹습니까? 안 먹어요. 달리기만 하죠. 달리기 하고 적당히 체중해서 골고루 고기와 야채를 골고루 항상 먹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시인은 저녁 때 춤을 춥니다. 불을 펴놓고 우 하면서 당근랑 치는 이유가 스트레스 해소거든요. 원시인 사회에서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보다 빌려줬는데 안 갚았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계속 쌓고 있으니까 우울증도 생기지만 우울증도 뇌질환도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그 건강한 생활과 즐겁고 같이 좀 놀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생활 습관을 하는 게 여러분도 이미 다 아는 거죠. 담배 피지 말고. 그러니까 아는 건데 아는 건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겁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알겠습니다. 네, 그 에세이킴님 질문인데요. 70대 후반 어머님께서 머리 뚜껑이 아프다고 종종 이야기하신대요. 근데 6개월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셨고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이 정수리 통증은 뭐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뚜껑이 아프고 여기가 굉장히 아픈데 여기 눌러도 아프고 그러면 다 뇌혈증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에는 뼈가 있잖아요. 네. 머리뼈 속에 있으니까 뇌가 문제 있다고 아무리 눌러서 아플 리가 없고 뇌졸중 아니다. 또 뚜껑이 아플 수 없죠. 뚜껑이 껍데기 있으니까. 이게 껍데기가 긴장해서 아픈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아니면 잠을 잘 못 해서 근육이 긴장해서 아픈 거지 전혀 뇌혈증은 아닌 거죠. 혈압, 복용, 고지혈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러주고 그분도 어머니도 연세가 많지만 좀 빨리 운동을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좀 근육을 풀어주고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로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수리 저림과 뒤통수 저림이 있고 간헐적으로 이제 관자놀이 통증이 있으신데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두통일까요? 하고 네, 그런 아주 흔한 신경성 두통이죠. 어떤 신경성 두통 때는 이곳저곳에 여기 아팠다가 어떤 때는 여기 관자놀이 아팠다, 위가 아팠다 그러면서 아프고 스트레스 받거나 잠 못 잤으면 더 아프고 조금 편안하고 즐거우면 좀 덜 아프고 전형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데 대한 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말하는 아주 제일 흔한 그런 두통인 거죠. 뇌졸중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테이프님께서 요새 좀 유행처럼 도파민 과다 분비가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칠 때 이제 전두엽이 살살 녹는다고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런 뭔가 도파민에 중독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두엽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우리 뇌 안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놈들이 신경세포 연결할 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를 서로 보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중에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도파민은 말하자면 상을 주는 거예요. 잘했다. 네. 칭찬 보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가서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좋다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 잘 됐다. 먹으면 맛있고 좋죠.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배고팠는데 영양분을 줬네 이런 거네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배불렀단 말이죠. 조금 있다 얘기하다가 또 왔어. 똑같은 음식이. 그럼 하나도 도파민 분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도파민이 이걸 빨리 가서 가져가면 너 상 줄게 해서 먹는 거지. 이미 배부른데 서바이벌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는 도파민이 안 되니까 우리 뇌가 얼마나 영리한지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는 도파민은 이제 우리가 뭘 좋은 일 할 때 우리 서바이벌 타옵니다. 어떤 애인을 만났을 때도 막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섹스를 할 때도 오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유전자를 우리가 딴 데로 더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는 의미에서 뇌가 칭찬이네. 번식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막 어쩔 줄 모르게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멋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식 할 때 도파민인데 더 좋은 거는 아주 좋을 때는 마약이 나와요. 뇌 안에. 뇌 안에서도 마약 효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아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일부러 도파민과 마약을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참 전에 쥐 실험했는데 쥐는 도파민을 내는 세포가 되게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자극하게 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쥐가 자기 스스로 다리를 누르면 그거 자극이 돼요. 그럼 너무 좋아서 쥐가 하루 종일 이것만 누르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굶어가지고. 그러면 전두엽이 그걸 못한 거네요. 못하죠. 전두엽이 오고 그냥 좋게만 되니까 전두엽이 그만해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과 술 중독 이런 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은 술도 만들었고 도파민이나 마약이 나오는 아예 마약도 만들어서 뇌 안은 원래 우리가 뭘 잘하면 상을 주려고 해놓은 건데 잘도 안 했는데도 상을 막 주니까 네.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뇌도 다 폐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질문하신 분이 뭘 정확히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도파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술 많이 먹는 거 그런 마약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쾌락에 빠지면 그만 오히려 다 중독이 되고 좋지 않다. 전두엽의 그 건전한 활동에 다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계속 와서 한 두 가지만 더 들어도 될까요, 교수님?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블룸님께서 뇌졸중 가족력이 좀 있으시대요. 근데 유전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가족력이 있는 뇌졸중도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카다실이라는 병이 있는데 네. 그거는 정말 가족력이 있어서 그게 자기가 있으면 아이한테도 꼭 하고 반반의 확률로 그 아이가 결혼하면 또 그 아이한테 가니까 뇌졸중이 여러 개 생기고 치매까지 오는 아주 안 좋은 병인데 그거는 아주 드물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유전 경향이 있어요. 유전자가 딱 유전자는 아니지만 네. 약간 유전 경향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버지가 고혈압이었으면 나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죠. 아버지가 당뇨면 당뇨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면 되는데 다만 그거는 아주 강한 유전적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조절하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꼭 걸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지주막하 출혈, 꽈리는 좀 더 가족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꽝 터져 돌아가셨어. 그러면 한 번 정도로 꽈리가 있는지 MRA 가지고 한번 검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발견되면 미리 잡아서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 환자는 한 번 정도는 권유할 만하죠. 그 유전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록오사님이 55인데요. MRA를 한 번도 안 찍으셨대요. 한 번은 찍어보고 싶은데 조영제 사용을 안 하고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조영제 사용 안 하고 찍으면 되는 거죠. 뭐. 안 하고 안 하면 찍을 수도 되는데 있다. 조영제를 네. 안 하면은 MRA의 그 질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게 이상 있는데도 놓칠 수는 있으나 네. 조영제에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고 찍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영제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걱정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MRI를 많이 찍는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야 찍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쿠키님이 60세이신데 얼마 전부터 왼쪽 머리가 찌릿찌릿하시대요. 근데 간헐적으로 찌릿찌릿한데 예. 뇌졸중 증상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왜 이미 다 아시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뇌졸중일 리가 없죠. 네. 찌릿찌릿한 증세가 뇌 지주막하 출혈이 거의 유일한 뇌 두통을 일으키는데 찌릿찌릿 정도가 아니라 도끼로 뽀개는 것 마냥 아파서 기절하거든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가끔 평소에 찌릿찌릿하면 전형적인 신경성 두통, 신경 쓸 때 근육이 긴장해서 이걸 찌릿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뇌졸중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뇌졸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증세가 심각하구나, 증상이.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가벼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있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쨌든 위험한 질병이긴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특히 이제 오늘 앞서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싶으시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께
뇌졸중을 예방하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건강 팁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금방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원시인 비슷하게 사세요. 원시인 그렇다고 비슷하게 무식하게 사세요.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원시인 비슷하게 하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원시인은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원시인과 달리 공부는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도 네. 계속 뭘 배우고 영어를 배우거나 해야 뇌졸중도 뇌졸중이지만 일단 치매에 걸리는데 좀 예방이 되기 때문에 네. 원시인과 똑같이 살되 원시인과 달리 공부를 좀 하는 그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를 안 만나야 돼요. 병원에서 저를 만나면 큰일이니까 병원에 안 오시게 항상 건강한 그런 생활 태도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김동환 님이 질문 올리셨다고 꽈리가 있으시대요. 근데 요새 피곤해서인지 자주 어지럽고 숨도 답답하시다고 합니다. 때론 공황장애 증상 같다고 느껴지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건강한 편이시고 67세 여성이시고 혹시 이게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여기다가. 굉장히 그 의학 지식이 많으신 분이네요. 네, 이미 꽈리가 공황장애거든요. 네. 이 증세가. 가끔 네. 갑자기 답답해지고 그런 게 물론 다른 심장의 원인이 없다면 심장 검사를 해봤겠죠. 그래서 없다면은 갑작스럽게 숨이 답답해지고 숨 안 쉬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쉬어집니다. 그런 게 전형적인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면은 뭐 그때그때 약을 먹기도 하고 불안증 약을 그런 거지 꽈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꽈리가 절대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시인 비슷하게 살되 공부는 하자 이렇게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공부하는 감사합니다. 원시인. 네, 공부하는 원시인이 네. 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해 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은 오늘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